마이크는 소리를 제 소리보다 훨씬 전폭을 시켜서 크게 나오는 것이 마이크의 기능이죠. 그런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화, 이런 테크놀로지는 무슨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많은 구속과 장애가 있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한국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새로운 길명을 만든다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지금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이는 하루도 제가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지켜보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맹목적인 기술 문명에 종속되어 있는, 모해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애들이 캠퍼스테이로 온다 그러면은 1박 2일 동안 핸드폰을 수거하게 되면 그야말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맹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이런 모든 문명은 인간의 창조적 사유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창조적 사유가 우리 자신을 세계를 넓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능을 하는 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이 잘못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번뇌라고 한다. 자기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는, 확장하는 혹은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번뇌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옛날 제스님들께서는 빨대로 앞반짝, 한국은 희롱, 여러분들 희롱당한다 그러죠? 희롱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삶을 자유롭게 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나의 어떤 그 사유 과정이 나를 더 집착하고 나라는 성을 더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구속을 받는 번뇌겠죠. 우리는 마이크가 어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내 마음 자극, 혹시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번뇌의 지금 아르마리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삶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불교대학의 강의는 이 마이크의 순기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 기능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살님은 옷을 입으신 거 봐가지고 이번에 선방에 계셨습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와 같은 책으로 보는 지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념이 필요하죠. 자기 속에 성찰을 하는 그러한 우리 배원 전사의 전통의 보살들이 시민선방으로 가행정진하고 계셔서 또 저희는 엔진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한 엔진, 우리 회원 전사의 조용한 엔진이 우리 명심전의 원본 선언의 보살님이죠. 여러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전통적인 명상 수행 방법인 가나스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상호기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제3회 운동 프로그램 나오는데 요즘 많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임상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와 같은 완화된 명상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시는 것이 좀 쑥스럽죠. 제가 강의할 때는 첫 강좌하고 그 번째 강좌는 늘 이렇게 시험 강의 때문에 쑥스럽습니다. 빨리 한 5분 정도, 7분 정도 지난 시간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물 후보의 삶 속에서 견고한 기도를 통한 소녀의 바깥에 죽음이 있죠. 즉 우리의 삶의 과정은 죽음의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생애 한가운데 이와 같은 죽음의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항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현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환기해서 경건하게 소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춤은 중세 시대에는 특히
이 죽음의 춤 혹은 죽음과의 춤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해골의 춤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이 춤과 이 춤은 약간 대조가 됩니까? 앞에 춤은 대단히 활동적인 춤이고, 이 춤은 그야말로 예술가의 영감을 주고 있는 배경에서 음악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예술을 볼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예술일 수 있겠죠. 껍데기 먹으면 이것을 평행감이라 하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어디 전문가들이 잘 아시죠? 사투리 같다. 그러면 우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찍자. 그렇죠? 셀카를 찍든지 어떤 식이든 간에 찍어보죠.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고 보아야 예술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켜는 죽음 있는 자화상과 두 그림을 대조해 보게 되면, 앞에 그림은 유쾌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과 결혼하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유쾌한 죽음과 결혼이죠. 피피하고 회피하는 경기시하는 주제인 죽음이 아니라 중세는 늘 이와 같은 죽음과 밀착된 종교적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다 우리 부산 중심에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공동묘지가 그 백화점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과 달리 뒤에 그림은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소리가 큰 것까지 마이크가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예. 자식. 자, 이것은 진정 음악이 들리고 춤을 추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희극성입니다. 죽음에 대한 희극적인 하나의 명랑한 유쾌한 활동이라. 이것은 죽음의 희극성. 그리고 이것은 마치 축제로 추정된 매우 희화화된 대학적인 축제의 표현입니다. 표현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드라마라는 것은 액팅 아웃,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것이 액팅 아웃이라는 말. 그런데 앞에 그린 것 대조적으로 뒷그림은 어떤 영감, 바로 죽음을 통한 영감. 어떤 영감입니까? 고유한 속삭임이라는 영감이 있죠. 이 영감을 듣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시는 시가 되는 것이고 화가는 화가로 그림을 그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감은. 그리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은 역동적, 매우 활동적이죠. 매우 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해골들이, 여해골들이 단체로 한번 춤을 출티어 있죠. 보십시오. 춤을 출티어 돌리고, 그런데 이게 깔려있는 각 해골, 각 매장된 해골은 나도 여기 서요, 함께 합시다 라는 죽음의 축제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들립니까? 이와 같은 율동과 사회적 관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바로 어떤 내면의 고독감이 묻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정화된, 순화된, 예술로 성화된 자발적 고독감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불교의 출발은,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이기도 하고 불교의 출발과 목표는 바로 죽음의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죠. 따라볼까요? 고멸, 문제 해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과 종착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괴로운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고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필연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없죠. 왜 없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그 밑에 깔려있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하고 혹은 보호하고, 따로 저항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무지 때문에 이것이 실체하는 나라는 존재로 이런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 방어, 보호, 저항으로서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탄생이 바로 상주론, 반면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들은 소리 하는 것 같다 정도만 하시면 시간 가면은 뜨리 하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저게 뜨리군가 뜨리 옛날에 이런 말씀 안 되지만 그 시기. 그런데 이와 같은 상주론과 반면론은 다 뭡니까? 생각의 벽이죠. 왜 그렇죠? 지금을 회피하기 위한 생각으로 만든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입니다.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바로 회피이기 때문에 이 수단을 회피의 수단으로 상주론과 반면론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지배하겠죠. 그 지배하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과 몸이 육체와 정신, 심신이 이원론이냐 유원론이냐의 공간이 되고 다시 이것이 한쪽에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은 금욕주의, 보행주의의 극단을 가지고 반면론은 쾌락주의의 극단을 가립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끝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고통, 다시 말하면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죠? 앞에 죽음 제1화살은 통증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 고통을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확장된 고통의 하나의 결과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더우면 스트레스죠. 모기가 물면 스트레스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죠. 조건이지 않습니까? 모기나 더위, 겨울은 추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마음이 짜증을 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죠. 이와 같은 반응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문제인데 우리 스트레스 결과가 있는 것은 다 뭡니까? 그 사이의 결국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주론과 반면론의 불교적인 원리를 말한다면 다음에 불공부 여러 기회가 있으면 하시겠습니다만 다른 거 연기론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의 원리 어떤 중도입니까? 이론적 중도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실천이 있죠. 양극단인데 불교는 어떤 중도입니까? 실천적 중도를 뭐라고 하죠? 팔정도라 한다. 기억나십니까? 이론적 중도, 연기법, 실천적 중도, 팔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가슴으로 묻고 그리고 우리가 늘 질문하는, 사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 과정이다. 출가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관 과정에는 생의 존재, 돈의 존재, 사의 존재, 다시 재생의 존재, 사이의 중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회를 바로 이와 같은 생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재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윤회라고 한다. 다만 초계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중유, 바로 또 중음신, 중유, 영가 등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빨리나 안다라바와라는 중유는 초계불교에서는 즉각적으로 죽는 순간에 죽음의식이 있다는데 죽음의식이 바로 죽는 순간에 여러분 타로트 업을 지었죠. 행위의 결과, 행위의 축적이 업이지 않습니까? 그 업이라고 하는 강렬한 업력이 죽는 순간에 작용합니다. 평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꾸 솟아오르는데 그 순간에 또
자기가 그 음력을 지으면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어떤 영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사랑에 집착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고, 늘 거짓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혓바닥이 떠오를 것이고, 저울 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눈금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훗날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통일적인 교훈적인 이 감독평화에 표현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 아기 축생할 때 아기지 않습니까? 아기 중생 가운데 불알이 큰 아기가 있어요. 저울 장난쳐가지고 불알이 커요. 너무 말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은 희화되지만 우리의 업의 어떤 그런 과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교훈적인 의미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때 그런 업력과 업의 에너지와 그리고 자신의 평상시에 늘 떠올랐던 이미지, 꿈이 뭡니까? 늘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뭔가 악몽을 꾸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현상들이 그렇게 어떤 그런 잠재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가 한 짓은 지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내가 어디를 갈지, 따라서 시자 발주자입니다. 취상이니까 어디를 갈 것인지, 지가 한 짓이니까 내가 지옥에 갈지 천상에 갈지 알지 않습니까? 그 취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지 음력의 에너지와 그리고 지가 했던 짓에 대한 업상이 떠오르고 취상이 떠오르니까 그때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더 옆에서 자극을 하면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해서 더 달라붙습니다. 자살을 왜 못하겠느냐? 자살을 하면 해결됩니까? 자살을 더 억울하고 더 분노하고 더 부정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업상과 그 취상과 음력 때문에 다음에는 더 강렬한 그러한 법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결코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든 자살을 허용합니다. 초불교는 다만 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자살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오로지 아라한으로 정득된 깨달음을 정득한 순간, 깨달음은 생사를 여긴 것이죠. 유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논리적으로도 죽음이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정리한 존재의 죽음. 여러분 죽고 싶으면, 자살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워낙 큰 선생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증명서를 내시면 여사님 어서 나이소 더운데 빨로 오래 계십니까? 어서 나이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침에 예불 할 때 모든 아라한님께 기여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졸지에 깨닫게 되옵니까? 아침 예불에 등장합니다. 우리 경정사는 우리말 예불 하거든요. 밤 새벽에 한번 오셔서 우리말 예불이 그래 좋습니다. 지 아무리 잘난 제가 한문을 조금 한다고 했는데 해봐야 결국 우리 엄마만 못설어 못설어 엄마가 했던 저한테 했던 클 때 정서가 배어있는 우리말로 부처님께 예배를 해야 내 가슴이 당기는 거예요. 지 아무리 한문 잘한데 가지고 중국도 잘하세요. 중국어도 잘하세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효원영사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말 발언, 우리말 예불, 변화신경 하게 제가 보여드렸죠? 그들을 회원정사가 좋다 하는 거요, 나쁘다 하는 거요? 그래서 혹시 회원정사 혹시 원찰이 없는 분들은 회원정사에 공부하고 오시고 원찰이 있다 하시더라도 법회에 공부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회원정사 처음 있죠? 잘 잤어요? 한 5분 잤어. 근데 욕계, 새끼, 무새끼가 그와 같은 우리의 업력과 업상과 취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존재가 계속 윤회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윤회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방황의 삶이 윤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5분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붙다 말까. 죽음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왕처관이 아무리 말한다면 딱 두 가지다. 상준론과 담연론의 모든 죽음의 정의는 포함된 부처님은 이 이데올로기가 이론이 아니다. 생각에 빠져있는 병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죽음이라는 삶,
생각을 못하는 삶, 내 번뇌의 삶, 갈등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 죽음 현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강렬하게 느낄 때를 뭐다? 죽음 현저성이다. 죽음을 그냥 회피하고 그리고 맨날 우리 중심부에서는 누가 해도 꼴찌 되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죽음에 대해서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딘가 어떤 방어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방어적인 반응들이 바로 어레스트 베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죽음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의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문화를 만들었더라. 왜? 우리는 죽어도 상징적인 체계, 상징적 체계는 이름이라든지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와 같은 개념, 문화에 기초한 상징 세계들은 존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이상, 동물 이상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 나타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존재가 된다. 좀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베크의 이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공포 관리 이론이 나왔고 그 이것은 우리의 어떤 비합리적인 대단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과장된 이런 정서적인 반응들이 왜 나왔습니까? 공포의 측면에서 방어수단으로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 충동이 낮아져서 우리가 성을 쾌락과 불안의 양가로 보더라. 건강한 성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성으로 의답을 하더라. 그리고 섹스와 죽음은 쌍둥이다. 왜?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육체지요? 왜? 육체는 죽기 때문에. 육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성적 결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섹스는 육체를 움직여 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자신 육체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동물적 존재, 생물적 존재를 직시하게 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불안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뭉크의 그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방어 태세 가운데 뭡니까? 내품을 찾더라. 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오로지 강렬한 소비. 내품 중독이 되면은 홈쇼핑이 중독되는 거야. 홈쇼핑을 보세요. 옛날에 홈쇼핑 처음 나갔을 때 홈쇼핑 5분 나갔어요. 마감입니다 하면 밑에 밑에 자막이 뭐라니까 소방차가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요즘 안 지나가죠? 옛날에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삐어 지나가는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5분 후에는 저 마감되겠다. 전화기 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존감 불안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소비 혈투. 여러분 집에 되게 많이 사놨죠? 그게 그때 산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 공포관리 이론은 마찬가지로 소비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전문가들은 뭡니까? 공포관리 이론 플러스 마케팅 이론을 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TV 광고에 홍수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홍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애치지 못하고 어리석게 쫓아가다 보면 할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죽음이나 공포를 갑자기 암호프라는 하면 갑자기 사재기하고 맹품을 사더라. 아시겠습니까? 죽음만 올리면 맹품을 사더라. 그리고 내 집도 한테 와서 우리가 남이가 기억납니까? 좀 더 죽음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면 현저성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내 집단, 우리가 남이가 아니라 더 강하게 친밀감을 느끼고 바깥에 있는 집단에 더욱 적대감을 분노를 느끼겠죠. IS라든지 미국과의 갈등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 죽음을 상기시키면 우리는 어떻다? 소비의 형태에서도 마케팅에서 우리가 농락당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지성이 아니면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정치꾼들이 우리의 어떤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왜곡해서 언론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좌편향적인 사람 더 좌편향적이고 우편향적인 사람 더 우편향적으로 초반에 기울어진 쪽으로 그 성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여튼 초반에 한번 꽂히면 이게 계속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연습 드신 그 사람들 계신데 보수님 계신데 여러분들이 장점도 지금 단점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왕관,
고집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가 꽂힌 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더 강렬하게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노인들의 숙제, 인생의 과업입니다. 통합이 돼야 돼. 지혜로 통합이 돼야 돼. 어쨌든 저는 뭡니까? 중파. 늙어만 해도 뭔가 좌파고 우파고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참말로 이거 말입니까? 다 내 생각이 어떻게 지배되어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집 완고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내 생각들에 대한 결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중파죠. 이거 진짜 중파예요. 중파. 오늘은 지금 오래. 좋은 죽음, 이렇게 다시 결론이 지난 시간에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농락당하고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업 경제적인 의미에서 농락당했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필요성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반응으로 그렇게 매달려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똑똑한 여러분들의 그 시민의식, 이제 그 정치의식이 이제 삭탄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은 나쁜 죽음으로 속지 말고 좋은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따라볼까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 죽음학회에서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어떤 표입니다. 이 죽음 이미지를 한번 부정적인 죽음 이미지를 우리가 뭔가 벗어서 내가 맞이하고 싶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싶은 이상적인 죽음의 이미지를 종교적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전망 이론에서 공포 관리론이 아니라 전망 이론에서 이것을 손실이 아니라 이익의 영역으로 바꿔보자고요. 죽음을 내가 손실하면 여러분들 이제 본연생각 나가지고 더 가슴이 먹먹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듣죠? 그러면 손실의 영역은 이익의 영역보다 훨씬 우리가 마음의 박탈감이, 상실감이 2.5배, 적게는 1.5배. 어차피 2.5배까지 여러분 뺏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이익의 영역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익의 영역으로 바꿔보니까, 이익의 영역으로 바꿔보니까 그렇다면 이 영역으로 긍정적인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 이익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풀 수 있더라. 나의 성벽을 벗어서 나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죠? 그 부추 베풀한 때문에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풀으라면 안 베풀어요. 절대 안 베풀어요. 왜? 제가 똘똘 베풀겠습니까? 하나 주라면 하나 주니까 눈치 보다가 보상법 하나 주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의 영역으로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이죠. 즉 이타심이 증가되어서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베풀더라. 저는 그런 40년 때 결과를 보았죠. 더 많이 보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스포츠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 더 자기 관리를 하더라. 여러분 죽음 현저성을 여러분이 좋은 죽음 이미지로 바꾸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뭡니까? 살아가기 전에 뭔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기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웰 에이징, 잘 노화를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결국 운동을 해나가는. 그래서 얼짱이 안 되도록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짱 돼야 되겠죠. 우리 교사님 보니까 연세가 세수가 몸짱이요. 두 분이 앞에 계신 분들인데 몸짱이요. 잔병이 없으시게 배가 있는 나오고 한번 찾아주세요. 어제 말하고 그랬는데 어제 말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이익의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이미지로 이익의 영역으로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내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재구성하고 바꿔보려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쾌한이라고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 강화. 어떻죠? 죽음에 대해서 즉 나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해서 나와 관계하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 공적 이익과 공적인 정당성이나 어떤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겠죠. 이와 같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문화적 규범과 공적인 관계들을 잘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뭐야? 공정성이다. 요새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삶을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공적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소외당하고 또 어떤 그런 억울하게 탄압당할 때 이런 어떤 정의롭게 참여할 수가 있죠. 일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물론 베트남의 특박 교수님의 소신공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재평가하더라. 과거에 우리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특히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 이후에 훨씬 더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뭔가 죽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재평가함으로써 내가 가진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성찰,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결국은 죽음의 좋은 이미지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 네 가지를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표계적으로 하면 육바라밀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죽음은 회피 혹은 관리인데 이와 같은 회피 반응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반응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고 삶에 대해 좋은 긍정적 에너지를 얻는다. 즉 죽음을 회피가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는,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작. 사회적으로 어떤 죽음의 미래를 형성하느냐 혹은 시간에 따라 그것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죽음 의지가 바뀌게 되면 나의 삶의 형태가, 행동 양식이 바뀐다. 자, 시작. 결국 죽음을 바라보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모든 불만족도 나로부터 나왔고, 자, 그 키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바라보는 주체는 그 이미지를 바꾼 주체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윤회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 자신이고, 해탈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 자신이죠. 맞죠? 네. 이거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좌파를 갈 것이냐, 우파를 갈 것이냐, 이것을 딱 보면, 너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따라서 정향.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량, 오리엔테이션, 대학 가면 오리엔테이션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주체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다. 그 다음 결론 시작. 실체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특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 죽음의 실체는 누굽니까? 실체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 여러분들은 뭐나? 그 실체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로 죽음의 실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현재 나는 죽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이고 미래 여러분들의 운명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파도는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인생의 모든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견디고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거이고 대승에서 육바람이라는 실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하게 돼 지금 벌써 시간 많이 나고 저는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 하도 달려가가지고 자, 오늘 또 달려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자, 죽음 교육 오늘 이제 사실 이 시간이 한 번 와가지고 1+1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교육이라고 하지만 앞 시간과 뒤 시간이 두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두 강좌 할 걸 제가 한 강좌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방송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50분, 1시간이지만 10분 정도 편집한다 하더라도 50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더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오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안에 죽음 교육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죽음을 주제는 죽음 교육인데 죽음을 곁에 죽음을 뒤에 두고 회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곁에 둔다는 것은 동행. 여러분 첫사랑할 때 다 동행해봤죠? 이렇게 앉아봤을 때 옆구리 껴봤죠? 자, 죽음을 옆구리 한번 껴봅시다. 자, 그렇다면 KBS 공중파에서 대국 콘서트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짓이 뭐냐면 이 할배가 늘 하는 말이 있고,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미워 하면 이제요 죽음의 사실, 죽음의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아니야 내가 안 고파 해가지고 떠밀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진실은 진실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데 죽음이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고독한 사건, 고독사가 아니라 죽음 자체는 혹은 우리 생명의 삶 자체는 사실은 모두 홀로 살아가는 고독의 과정. 이 고독을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단전의 고독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자존감의 고독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것은 삶을 뒤엎어버리는 아무리 큰 사건도 죽는다 하는데 삶을 뒤엎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무뎌질 수 없는 충청도 사람들이 다 무딘 것 같은데 죽음 깜짝 놀라요. 충청도 사람한테도 무뎌질 수 없는 익숙해진 보살님 충청도의 어떤 두 번째 보살님 아니? 댕땅도 댕땅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익숙해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보니까 이 제목이 뭐냐 재밌어요. 고집불통이라는 이 코너입니다. 고집, 열도. 참 불교를 잘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스님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무 텔레비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볼 때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교육상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꾸질하는데 얼마나 그런데 보니까 이 등장인물이 다 여기 사는 입주민, 여기 이제 있는 수희 아저씨, 또 여기 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치매 할아버지, 늘 조금 하면은 아이고 죽었다는 이 할배 다 지속의 고집불통으로 소통되지 않은 고집불통의 불통의 삶을 살다 보거든요. 사실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죽음의 과정입니다. 생사의 삶의 과정이죠. 이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에만 좀 여러분 보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퓨처상 받았던 사진들만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앞에 수단에 이 꼬마 소녀가 지금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이죠. 누가 있습니까? 까마귀가 지금 금세라도 오그러지면 덮칠 쪼아물 했었죠. 이 사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진은 찍는 사람이 예술을 위해서 사진을 위해서 찍었다는 것도 핑계일 수 있죠. 죽는다는데 앞에 지금 죽은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진이 상을 받기는 받았지만 온갖 편단의 비난을 받았어요. 물론 이 사진사는 이 소녀를 구출했습니다. 문제는 구출한 소녀가 아니라 비난받았던 이 사진사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왜 보여드리냐면 격리된 죽음. 우리는 죽음을 과거에 우리 촌에서 어릴 때 제가 촌에서 걱정해서 할 때는 죽음을 격리된 것이 아니라 늘 장례 우리 초상을 한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그 선산에 묻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늘 공동체에 지켜봤자 그렇죠? 참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대단히 제한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격리된 죽음이에요. 첫째, 왜 그러냐면은 매체, TV라든지 요즘은 특히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금방 찍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저 먼 죽음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IS 막 지금 시리아 전쟁 날 때 안돼가지고 죽음을 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죽어나가는 걸 뭘 봅니까? 죽음 경기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스포츠 보듯이 매체가 그것들을 보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명 인사가 죽으면 막 그걸 뭡니까? 선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보도 그러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 아동의 죽음 같다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우리의 어떤 그 감각적 욕망을 부추기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같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매체의 발달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저 멀리 관객으로 내 사건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니까 관객으로 스포츠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자면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이런 선정적인 그런 황색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과 함께 지금은 의학 혹은 과학 혹은 위생 부분이 하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음이 지연된 얼마만큼 지연되니까 100세로 산다하죠. 와서 묻거든 뭐 이따 가거라. 회복 요즘 들어요. 옛날에 안 통했어요. 지금은 100세까지는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만 한 100세는 다 수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100세의 죽음의 지연은 예방적 차원 이 치료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100세를 삽니다. 혈액과 암도 다 지금 암도 지금 초기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연장 이것도 안 죽으면 지금 곧 죽어야 되는데 예고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연명하는 생명의 연장, 연명해서 주렁주렁 기계장치에 지금 호흡기 달고 다 달려가지고 그렇게 연명하죠. 이것은 치료입니까? 치료가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고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치료가 아니고 맞다서 돌봄, 케어링. 그래서 치료에서 돌봄으로 예고된 죽음은 정확하게 치료로 가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의 이 돌봄, 보살핌의 간호영역.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고통스러울 때 몰핀이나 완화 치료를 받아서 그것도 통증을 견뎌내면서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하게 죽음의 깨어있는 의식에서 그리고 이 가족들과 아들, 딸과 그 긴밀히 그 죽어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함께 그런 치료하는 그런 삶을 다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이 아닌 현재 우리 죽음 소재라는 의료 현장의 문제들. 병원에서 죽음 맞아 봅니다. 다 자기사가 다 사는 요새는 그렇죠. 여러분 그 급에 따라서 다 다르죠.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영화실 문화가 요즘 딱 형성됐죠. 집에서 다 인종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처리, 그냥 행정처리만 탁탁 하면은 그냥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람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물론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르스 모리앤디라고 하는 죽음의 기술이라는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배경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강조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대면하는,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도 그 소수도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미되어서 경험하고 이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나의 유한성을 어차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성찰하고 죽음을 숙고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다시 어떻습니까? 금방 2박 3일 우리 장대 시기에 병원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바로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상실감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런 과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국 이런 죽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윤달의 생존 예수제까지 우리는 1+1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특수생이 100일 동안 지장기도 통하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사실 100일 동안 죽음
알림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오늘 안 오든 간에 가정한데 그냥 날짜 태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 카페라고 하는 것은, 데스 카페라는 것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익숙해지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활동, 지금 죽음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혹은 도서관이나 공공 어떤 그런 천막이나 여기에서 이와 같이 축제를 이제 카페를 연 겁니다. 카페. 이런데 이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원래는 스위스 사회학자 베르나르 크레자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고 30년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훗날에 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2012년에 미국에서 이와 같은 카페를 열었고, 그 현재 더 많은 18개국, 20개국 더 많은 국가에 테스트 카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언더우드가 하는 얘기가, 이 아저씨가 가슴에 뭡니까? 죽음 카페가 있죠? 가슴에다가 죽음 카페 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카페를 열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카페 갔는데 딱 가슴에다가 죽음 찻집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저 들어가면 저 찻집은 뭐 피를 주는가? 아니면 가다가 결국 나도 마지막에 다른 사람한테 피가 되는가? 이렇게. 자, 죽음 카페에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여가지고 이런 죽음 카페를 장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죽음 공동체에서 죽음을 바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까운 친숙한 이미지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각각 다른 사람들 자기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력서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어떤 묘비명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배가 내가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죠. 네?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은지 있겠죠. 죽기 전에 배우불견장에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표정이 보입니까? 한국에 하고 싶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관을 장식하고 이제 관에 대한 장식을, 관이 기피하는 어떤 그런 경기된 것이 아니라 친숙한 장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꼬마 아이들이, 애기가 여기 보면 얼굴에다가 막 해골 같은 걸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막 그리고, 여기는 해골을 하는데, 멕시코 같은 데서는 사탕으로 이 해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저 가신 이제 선조. 이 발음이, 선조 맞죠, 선조. 선조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생기게 모시긴 하거든요. 그 죽음의 궁전, 죽음의 해골,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해골 바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탕으로 만든 해골 바가지.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사탕 바가지인데, 이거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한 효원딜리라는 그 이제 센터에서 좀 조잡하지만 이와 같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몇 해 올 봄에도 열었던 카페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뒤에 보면 지금 나무가 꽃이 나겠죠. 바깥에 우리도 불교대학 간다고 나무 하나 생겼 나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 나무를 무슨 나무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일본에는 이 발음이 이상한데, 이 전천사라는 일본의 조센지, 우리가 조센지 말고 조센지 사자가 지라고, 조센지라는 그 일본 사찰에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 일본에서 이것을 종팔이라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일본 스님이 전했어요. 그래도 계속 카페를 열 수 있겠죠. 상다양 밑에 시커먼데 무섭게 하지 말고 바깥에서 막 꽃을 달고 해가지고 카페를 깔고 해가지고 죽음 카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죽음을, 오늘은 소풍하기 좋은 날, 죽음을 맞이하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Bad Good Day Out, 유쾌한 죽음. 그래서 죽음에 유쾌한 죽음 축제라고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유쾌한 죽음 축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수용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정리할 환자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 한 도시에서 호스피스 간호사 벤 윌피스라는 사람이 죽음이 인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가운데 예전에 축제라는 인간대 가운 영화 있었죠.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그들의 넋두리들을 풀어내는 축제 기억납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까지 해도 이런 것에 대단히 수용되었던, 지금 이제 좀 뭔가 대방으로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하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배우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숙연해지고 슬퍼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의사 안치 맥크라프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외부에 이제 인조 모형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시신을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우니까 먼저 인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원래 장의사는 원래 유가족을 대상으로 원래 상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장의사는 상담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가족이 아니라 아직 예고된 죽음을 갖는 가족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혹은 누가 계신다면 그 만약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조 모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정보나 질문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열린, 여러분들 그런 대화를 유도하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환자가 집에 있을 때에 자기 사과를 급히 못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미 우리는 과거에 이미 우리 마을 공동에 형성되었던 죽은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이렇게 연습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번 하고도 두 번 할 수도 있죠. 세 번도 할 수 있는다고 그러는데 리허설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물을 올린다, 의식을 함으로써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결정한 과정인 것처럼, 또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삶의, 죽기까지는 삶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몇 년 전인가 이 작년인가 아마 철딱서기 없는, 철딱서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어떤 대학 교수가 철딱서기 없지는 않잖아요. 대학 교수 하나 하고 앞에 너희가 너희네 너희 요 다섯이 개업이 다 모여가지고 시신 기증을 했는데, 시신 기증한 시신을 앞에 두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올리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신 해부용으로 기증한 해부용 시신을 해부용으로 시설 기증했을 때는 반드시 의료 규칙이 있습니다. 의료 윤리가 있습니다. 이 의료 윤리를 어겼죠. 예의를 어겼고 그런 윤리를 어겼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벌금 정도로 아마 받았습니다. 사실은 좀 세게 의사 면허 정지를 변경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일을 하잖아요. 이 의사들이 혹시 의사들 있습니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간호사들도 지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기 쭉 가가지고 찍었다는데 해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은 관을 떨어뜨리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리 엘빈 다이어라는 사람이 가장 여기에서 한 300년, 18세기부터 가문이 장례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아버지가 이제 장례사니까 나는 8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관을 냈다.
우리 옛날 촌에 저희 선친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까 어릴 때 7살 때 어깨에다가 상여 말고 이 뭐예요 이런 거? 지게. 옷을 또 혹시 선방에 계신 달라요. 그래서 지게를 쳤다 하는데 8살부터 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제1 원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화통률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관을 떨어뜨리지 마라. 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관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게 아버지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철칙을 말로만 하면은 아들이 어떤 때 보면 시원찮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막 비가 오고 막 계단에 내려오는데 막 미끄러지가 막 그럴 때 아버지가 그 관을 안 놓치려고 막 그 벽에 손이 탁 매집도록 하면서도 그 관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을 들 때도 아마 머리 쪽에 드는 사람, 몸통 드는 사람, 뒤에 드는 사람 다 다르다 보여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속 뼈저리게 느꼈던 어떤 그런 장의사가 하면서 이 책도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무리 보면은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장례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음악, 뭐 어떤 그런 뭐 준비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해주나.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관을 떨어뜨리지 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회원 정사는 고상 큰스님께서 이미 여기서 아니 스스로가 꽃나무 그 하셨죠. 또 몸소 계획을 지키시니까 워낙 큰스님도 안 지킬 수가 없고 워낙 훌륭하시지만 그 내림이 있죠. 그렇죠? 그 전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뭔 얘기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굿바이 하고 제가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것은 굿바이 아닙니다. 굿 앤드 바이입니다. 자, 보세요. 굿 쉼표바이죠? 굿 앤드 바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인데 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죽음에 관련된 영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주제를 제목을 굿바이를 해야 사랑이냐 영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오프리피토라고 하는, 오프리가 뭐냐면 이 한자로는 송리입니다. 떠나보내는 배웅하는 비토 사람을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장례업자를 말하자면 납관사라고 하는데 이 납관사가 원래는 그 도쿄에서 잘 나가는 첼리스트인데 이제 무슨 경제난 때문에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첼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음악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잘 다운로드 받으실 분 다음에 녹음해가지고 한번 강의 전에 한번 합니다. 오늘 편안한 중국의 여행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 첼리스트가 이제 거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부인 이 난에 보니까 여행 가이드를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업하러 이제 면접을 갔는데 1분 만에 바로 면접이 통과됩니다. 나이 무관하고 여행 가이드 하는데 무슨 가이드입니까? 중국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낙관사를 하는 보조입니다. 도우미를 구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구역질을 하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 있지만 또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가 또 더럽다고 기피하고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런 건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이 낙관사의 죽음의 여행을 하는 그것에 대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낙관사가 됩니다. 마지막에 어릴 때 늘 이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갈밭 약간 처음 우리 촌에서는 겨울에 촌놈들은 겨울에서 늘 그 돌들을 제 손에 쥐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는 소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통을 못하잖아요. 소통을 못하니까 내 마음을 전할 때
돌로 돌편지인데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만약에 뭐가 나거나 니한테 안 좋은 마음이 들면 뾰족한 마음을 낸다거나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늘 그런 돌을 아버지 사랑의 돌을 늘 주어줬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마음을.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자기를 버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임종 이제 부고를 갑자기 이제 무용고자지만 어쨌든 자기 주소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내와 함께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고독사를 했고 여기에 우리 이제 공공에서 나온 이제 대충 그냥 뭐 처리하는 그걸 보고 자기가 탁 치고 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 가시는 길을 이제 화장하고 이제 그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 사실 자식이 알겠죠. 아끼는 의미가 많아지고 그런데 손에 해보면 뭔가에 쥐어 있어요. 손에 뭐 쥐어 있죠. 그래서 하다가 아버지 마지막에 손을 펴서 편하게 들려고 펴는데 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어릴 때 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전했던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 돌을 받고 이제 이 돌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갈등했던 아내에게 전달하고 아내에게 다시 뱃속에 애기한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또 아들이 또 다시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딩이 되더라. 막장 드라마도 훨씬 낫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더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내가 보시면 좋은 게 아니라 교육상을 봤다는 얘기죠. 요 돌이 있는데 요 돌이 있는데 한번 시를 하나 볼까요? 돌을 보니까 내가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자 시작. 지금 아마 대만한 거 지금 태풍 불어왔죠? 네. 대추 하나라도 저게 저절로 불꽃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태풍을 견디고 벼락을 견디고 고난과 어떤 그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튼실한 불꽃인 대추가 있고 동그란 저절로 저렇게 지 혼자 둥그러 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술도 맞고 땡볕 속에 초승달 가면서 이 둥글둥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추야 너는 세상과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둥글둥글한 그 돌도 아버지 마음 여러분 느끼시는 다 그런 여러분들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 아들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역사인데 이걸 요거 한 5분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 반까지 해야 되죠? 네. 맞습니까? 큰일 났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되게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일단 지금 역사죠? 자, 필립 RS라는 현대 버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의 죽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예수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죽음과 악의 관계는 어떤가? 라는 4가지 변수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중세 초기에는 우리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아까 죽음을 인류 공동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우리의 죽음에 중세에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에는 드디어 나의 죽음으로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 주체는 나의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시대는 이제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죽음이 나와 멀어질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 한편으로는 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죽음은 이제 멀지도 않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낭만주의에는 내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으로 종교의 힘은 약해졌지요. 이제 더 이상 신앙으로는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가 공부할 수 없거든. 과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게 과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죽음은 나와는 관련 없는 너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시대부터는 죽음이 나와 직접히 관련이 없는 타인의 너의 죽음으로 지불됩니다. 또한 죽음은 매우 미학적으로 낭만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의사가 지금 죽음에 사실 났죠? 사실 나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여기 지금 죽음의 렌트겐을 쏘는 방사선 쫙 쏘면서 의사가 뭡니까? 죽으면 가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는 과학이 의사가 죽음을 지배한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뭡니까? 지금 밑에 보십시오. 밑에는 가장 훌륭한 의사 알프레드 쿠르니 그린 그림인데 밑에 죽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막 지금 빌고 있죠? 빌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도도한 지금 사람 숨을 막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가장 훌륭한 의사는 누굽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의사는, 과학은, 가장 훌륭한 의사는 죽음이지 의사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라고 이제 다시 죽음의 승리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현대는 드디어 온전히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병리된 죽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은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이 죽음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중세 우리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닌 것이 된 병리된 죽음을 맞는 전형적인 중환자실 보니까 주렁주렁 지금 연명치료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기는 의식도 없고 환자,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계도 못해요. 중환자실은 그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제한된 시간만 들어가지고 만나는데 결국은 임종 과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중환자실 CPR, 고생한다고 막 텔레비에서는 개그맨들이 다리 밑을 부르죠. 무식한 짓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윤리식의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심해소설을 하니까 다리미 하면은 다리미가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은 뼈가 다 갈비뼈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리는데 동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무식하면 개그맨은 안 된대요. 공부한 개그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종교의 시대에서 지금 뭡니까? 의학의 시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성직자 배출하는 대학이 학점이 높아요. 의과대학이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신학대학 많지요. 지하물 신학대학 가도 의과대학 점수에 저 바닥에 있어요. 제가 점수를 많아서 그런가 어차피 저는 50점대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의학의 시대 지금 의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생산 끊임없이 막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성장 그리고 생산 그러면서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섹스와 같은 쾌락을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섹스가 금기시된 문화였다. 지금 20세기 저반주의 시대는 지금 소비입니다. 잘 소비의 미덕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잊게 함으로써 쾌락과 소비를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섹스가 성이라면 어릴 때 여러분들 엄마가 그 물으면 얼굴 붓기면 대답 못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죽음 물으면 얼굴 외면한다. 애들 물으면 난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고 오로지 아들한테 쾌락과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 콜라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죽음을 금기시한 배경은 바로 자본주의는 소비를 근간으로 소비를 통해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소비물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돈 맞는 그렇죠? 물질 맞는 헌금 맞는 이제 돈과 죽음을 거부하는 태도는 돈과 소유와 관련됩니다. 그렇지 아무리 돈 많은 이병철 그건 어제 아주 그거 했다며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자본주의는 가장 죄악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소유, 죽음을 거부하는 태도는 돈과 소유와 관련입니다. 빨리 말합니다. 어렵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 금기는 억압인데 억압이 가진 힘이 있죠. 억압 누르면 뭡니까? 누르면 뭡니까? 튀어나오죠. 그 튀어나오는 힘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문화. 억압이 가진데 프로이트의 억압은 성적 억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리비도가 부수된다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 죽음을 억압하는 힘이 표출되어서 이것이
바로 모든 문명이 발달됐다. 문명이 발달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돈과 소유가 이 죽음을 방하고 저항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들이 영원히 전비 살 수 있을 것이라가 그런 서비스가 뭐니까 성형수술입니다. 쫙 한번 쫙 갈아 엎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회적 존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재화, 사치법, 내품입니다. 내품이 쫙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와 같이 항상 젊게 살 욕구 자체가 뭡니까?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보톡스 맞잖아요. 죽음을 망각하는 표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망각하는 것이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품을 들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품을 들려고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동기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죽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적 논리는 죽음과 삶을 분리하는 시대였고 종교가 쇠퇴되면서 이제 공동체로 쇠퇴됐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병원에서도 격리된 죽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병리시키고 막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부정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노아와 막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노아와 막을 했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것도 가설에 불과한 이 사람의 의도는 노아로 인한 손상을 막는 일부의 카테고리를 잘 우리가 관리하면 천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천살 살면은 다른 한자가 천살 살면은 안 죽으면은 여기 뭐 인구가 과포가 아니겠느냐? 과포가 되더라도 또 다른 기계 물질 문명이 번창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악수하는 머리 앞에 별로 죽어. 학자들이라는 거는 가정 중에 매일이 사람 매일매일이 작은 죽음의 연속이 되게 하라. 죽음과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개방화된 사회에 살 때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는 훨씬 더 삶의 많은 변화, 긴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열정적으로 항상 도전을 하는 것이 그저 숨을 멈출 때까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삶이지 않지 않습니까? 삶을 잘 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서 웰빙은 웰다잉이죠.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저항, 죽음을 저항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회피하는데 두 형태가 대단히 죽음에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한쪽은 죽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죽다 살아나면 돼요. 그래서 근사체험. 옛날에 임사체는 임자는 이제 근사 리얼 데스라는데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다 살아났다는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 아주 짧은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서니까 삶 자체가 모든이 바뀌는 경험을 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이 작은 죽음의 연속임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현재 삶을 충분히 살아라.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으로 아예 죽음과 밀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과 춤을 추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방관들 그 불구덩이 들어가죠. 또 인도주의 보호단체 활동가들이 뭡니까 지하 같은 데 막 가가지고 막 구하버리죠. 그 다음에 안병동 간호사들 그걸 안병동이나 아니면 그 교통환자들 그리고 심장 전문 의사들 이 사람들이 늘 일상의 업무가 죽음의 상실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살고 있는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늘 삶을 긍정,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경험들은 이게 어떤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정말 소방관들은 그런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사명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파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필립파티라는 사람은 뭐냐면 혹시 이 원더박스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 사람은 저기 맨하탄에서 한 110천 되는 그 세계 타워에 이렇게 한 400m 되거든요. 110점 같으면 거기에서 그 밧줄을 하고 45분 동안 밧줄에서 춤을 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밑에서 맨하탄에서 처음부터 쳐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춤을 할 때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광경.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 얼마나 살아갈 순간순간이 얼마나 매 순간을 이와 같이 밧줄 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얼마나
그런 그 어떤 그 죽음과 추구성 그런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제 밧줄을 다시 하라. 자 여러분들 따라해요. 자 심호흡을 하고 밧줄을 다시 하리라. 여러분 그 밧줄이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 자 이제 나는 운전을 하셔야 한다. 이제 나는 누구를 만나셔야 한다. 나 이제 누구를 꽃을 보셔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의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에 대해서 그 외줄로 비유된 것이겠죠. 혹시 이 책은 혹시 아이고 빨리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가지고 자 소방관들이 이렇게 막 죽음에 뛰어다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그 다큐멘트 그 무슨 드라마 나오는데 근데 제가 드라마 본 거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드라마 보는데 보니까 그 이제 요런 거는 악당이에요. 악당 길을 죽이려고 악당이에요. 근데 소방관이 그 악당을 구해 나오는 겁니다. 구해 나오는데 다 막 이제 뭘 할까냐? 그 사람이 뭐냐면은 죽음 앞에는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 앞에는 악당도 선입니다. 오로지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 앞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저것도 시대한 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맨 on wire 지금 우리가 아까 이게 다큐멘터리 나왔거든요. 다큐멘터리로 이제 필리프가 했던 다큐멘터리.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예술로 공개하는 이 남편이 이제 그 스티브라는 사람이 암진단을 맡고 있었는 이 사람이 안토니오 롤스라는 이 여인이 그 남편의 죽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진실을 예술로 공개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써내려가는 것이며 진실을 그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다보는 진실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죽음 그 자체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진실이고 그 죽어가는 그 현실이 바로 직면한 현실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는 남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보입니다. 저는 그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의식도 남아있지 않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는 저에게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죽음 현상을 직면하면서 사람 자체에 그다음 변화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훗날에 아예 죽음의 상담가가 돼가지고 예고된 죽어가는 임종 환자들을 만나서 바로 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자한테부터 뭐라 합니까? 힘을 내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곧 나아갈 겁니다. 라는 헛된 희망을 주죠. 왜? 이미 예고된 죽음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보살핌, 돌봄으로 가야 되거든요. 완화치료 가야 돼요. 완화치료. 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는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분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모든 거짓이었겠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표정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자 가운데 클리어라는 환자는 당신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누군가가 저를 그 환자가 되기 위해 저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그 그림을 모델 되면서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고 이제는 결국은 보험하기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인생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쳤고 그녀는 했습니다. 죽더라도 죽으면서 죽는 것이 아닌 살면서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인생 목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그냥 이 디스켓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천국에 있는 기분이고 그 순간들이 그리고 모든 일을 당연시하는 경향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죠. 여러분들이 신체기를 읽고 나서야 오감이 더 예민해지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보장은 현재 초점을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지 않았으냐.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발견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아한 죽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올해 지금 열고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수충아트센터에서 이렇게 갤러리에서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가들이 이와 같은 할 때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에는 사진인데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다시 한번 살고 싶은 삶이 있나요? 부유한 적이 있나요? 기본 느끼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더욱 그와 같은 환자와 교감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진을 3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 표정을 찍어야 될 때, 담아야 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할머니의 표정이 이제 평화롭게 보이죠? 예고된 죽음으로 많은 환자들인데 어떤 경우는 전시할 때 이미 작가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실려 있고 또 자신의 자필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생이란 죽음으로 가는 대기실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용서했고 다 대표적으로 다 보면은 이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억울한 일들은 용서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절대로 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편도 티켓을 치고 있는 왕복이 아니라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기뻐하면 즐거움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존재합니다. 오래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이지 않습니까? 삶의 진행하는 그 의미를 찾아간다는 여정이죠. 이 여정은 인생의 여정은 행복 심리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몰입하는 삶. 몰입하는 삶. 몰입하는 삶. 몰입하는 삶.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 내 인생에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둘째,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뭔가 빠져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57등 하면 제가 막 58등에 57등 그럴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늘 인생에서 즐거움을 그 맛을 꿀맛을 그냥 이 꿀맛을 느끼고 그렇죠? 한발같이 한발 마시는 근데 빠르 물 때 그냥 물 마시고 입술에 있는 거 짠맛 빨아먹잖아요. 이 예민한 그 감수성. 그러니까 살아가는 순간에 그 예민한 감수성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명상수행이라는 것은 몸의 느낌을 갖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드디어 신수신법 마음의 그런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감수성 그런 것이 바로 사티스무티라는 그런 정념, 마음 챙김. 여러분 천동들이 촌에서 우리 어머니가 단지 챙기라 그러잖아요. 단지 챙기라. 마음을 챙겨서 그런 몰입하는 그런 쪽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기획을 이벤트로 하는 것이 내게 쓰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 갤러리에서 내년에 1년 후에 이제 여러분 댁으로 편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또 나의 흔적을 내가 원하는 장례식을 한번 이렇게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있는 것은 아름답다. 가정적으로는 지금의 나를 추억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1시간 해야 될 건데 벌써 지나가지고 쉼표인데 왜 쉼표? 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할 건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지금 20분 남았는데 15분 남았는데 하고 말까요? 5분 쉬고 1시간 할까요?
몸이 들었네. 아, 지금 여러분 제가 속도 내는지 알죠? 근데 해도 안 돼요. 제가 문제는 준비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한번 보는 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굳이 다 알라고 할 필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오전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5년 강의하면 선생님이 5년 강의하면 내 파트 들으실 것 같죠? 제가 마음을 냈어요. 매 강의는 특강처럼 5년 동안 특강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줄타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다 똑같이 없는 거예요. 끝이거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은 오직 한 번 줄타기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응시할 때라는 것인데 제가 전략을 바꿔야 되겠어요. 도저히 그 저녁 시간에 2시간짜리의 이 녹음을 해간다는 분위기라서 아예 포기하고 아예 그 1시간짜리를 지금 강의하듯이 편하게 하고 녹음하고 편집하야 되겠어요. 이 두 개 해가지고는 죽도 없도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전략이 해야 되겠죠? 네.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16회 나가거든요. 16회 그 강좌가 16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앞에 다 잘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에서 의자 알아듣지만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저 선생님 의자한테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쫓아오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훨씬 더 친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략 완전히 실패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략 강의는 1강만 하고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보살님 제일 진작에 보셔요. 뒤에 너무 뒤에 보시죠. 보살님 곱죠? 지난번 저 앉아 계셨는데 모사성 계신 보살님 본명이? 안녕? 뭘? 이파하고 다른 파 같은데. 보니까 이제 이파는 이제 보살님 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성숙의 완성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그런 노인기의 어떤 그런 등봉이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완성, 통합이다. 일단 자 이제 죽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말했다면 생사학. 드디어 이제 생사학이라는 파라톨로지라는 학문이 성립됐는데 그 생사학은 요즘 만든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삶 속에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로지 죽음을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해왔고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많은 종들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 홀로 숲속에 몸을 숨기는 그런 습성이 있죠. 코끼리 혼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만이 죽음이라는 어떤 의식으로 고대로부터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은 오로지 인간만의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키가 적은 약 8cm밖에 안 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소중하게 장사 지내는 풍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세계의 영복을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다른 같이 묻었던 부장품들도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들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도 이미 이 인간이라는 그 삶 속에서는 이 생사의 초기가 있다. 그런데 특히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죽음 역사 이 책은 좀 앞에 선 인간인데 보면 인간은 죽은 사람을 매장한 오직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묘지가 필요하는데 묘지는 과거에는 기독교 초기에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죽음학이다. 그러니까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전 인문학, 전 생물학, 전 문과학들이 다 가능한 서로 함께 통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을 비호히 하는가에 대해서 이 알폰스 베켄이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조지 대학에 조지 부시관 그 대학 말고 조지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이분이 죽음 교육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시간을 흡입하는 것을 막고 시간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죽음 교육의 첫 번째 의미고 목표랍니다. 죽음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배운다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언젠가 우리가 죽기까지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삶의 소중한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진정한 지성, 지혜, 동정심, 타인을 돌보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 교육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금성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해주고,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라고 칼베크라고 하는 이 도쿄대학의 죽음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말하고, 이 사람은 대단히 불교 문화, 예술의 조예가 있습니다. 사랑 교육과 죽음 교육을 동시에 해야겠다.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해골 강아지가 한쪽에서는 에로스가, 한쪽에서는 타나토스가, 죽음과 사랑의 신들이 해골이 함께 있었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랑 교육과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진권이라는 이 말빨 좋은 교수가 쓴 말인데 상당히 잘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의 공동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아도 갖고 관계도, 가족 관계도 넓히고 아가 갖고, 그리고 사랑이 열심히로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 가운데 공동체 바깥으로 퇴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과 퇴장, 그런 비유를 한다면 인생의 공동체의 입장은 사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르스 아마토리오,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 교육이다. 그러니까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진유권이 아저씨가 쓴 책 가운데는 아까 책도 그분이 아까 춤추는 죽음이라는 책 1권, 2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보를 중심으로 책이 혹시 춤해볼 보고 싶은 분들은 춤추는 죽음을 해볼 실컷 봅니다. 참 해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죽음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얼고롤만이라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뒤에 내용이 상당히 좋은 정말 어린이를 위한 죽음 교육이 정말 균형 잡힌 종합적인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어린이하고 아가 함께, 어른과 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죽음에 대한 대화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성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와 함께 읽고 어떻게 죽음을 설명할 것인가, 죽음 개념, 자녀의 감정, 그 감정을 나이대에 맞는 감정을, 그리고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니까 지지에.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나비가 오고 생명이 씨앗이 사기 떴어, 꽃이 피고 생명이 순환, 삶과 죽음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뭐냐면, 이 책에서는 엄마 아빠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10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둘째, 어떤 연령의 사람이든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되고, 넷째, 학교에 어떤 그런 연락을 해서 가족 구성원에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늘 학교에도 읽어줘야 되고, 다섯째, 어떤 그런 것이 자기 겪고 있는 위기를 다루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이제는 네가 이 집에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하거나,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그런 것을 겪게 됐을 때 네가 이제 이 집에 어른이 된다, 죽은 형제를 대신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약 형제가 죽었다, 그것은 아이에게 폭력이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형제 가운데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네가 이거 어른이 되는 거야, 죽은 형제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런 비밀을 내고 이제 금기시던 얘기를 할 때 동화나 이야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화적으로, 우화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잔잔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이야기하라. 그리고 자녀라면 당신이 엄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최종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 있게 하지 말고, 아홉 번째,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야기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혹은 주위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안정감을 그리고 애착감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죽음 언제나 아이 곁에 있고 필연적인 죽음의 순간 뭐 동물도 죽고 장애도 겪고 암살도 당하고 할배할배도 돌아가신다고 하늘에 우주선이 폭발하기도 하고 개도 죽고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아이의 감정적 부분을 고려해서 잘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5세 미만의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은 결코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또 5세에서 9세까지 아이에게는 이런 근처에서 모든 생명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적어도 5살에서 9살 사이 우리 나이가 6살에서 10살 사이죠. 이 나이 때는 간단하고 정직하며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아이들이 가장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에는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슬픔을 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찾아볼 책 가운데 잘가 작은 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아마 마가리 브라운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공원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뭐 가장 문제 치면 이제 뭘로 가죠? 개도 가고 여기 조그만 새가 죽어 있죠. 새가 죽어 있죠. 새가 죽어 있죠. 이 새를 아이들이 발견해가지고 이 새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어요. 이 새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으니까 죽었다. 이제 죽은 사실을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데 참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숨도 쉬지 않고 식어지고 딱딱해진다. 이걸 뭡니까? 결국은 결국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동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무 밑에다가 이 새를 묻어줍니다. 묻어주면서 날마다 아이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늘 풀을 덮어주고 늘 날마다 그래서 이 시가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마지막 잘가 작은 새야 저 하늘의 새들처럼 이제 대조되지 않습니까? 멀리 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래 불러 줄게. 깊이 잠든 널 위해 작은 깃털새야 어떠한 흙속 풀잎과 꽃잎 사이에 누워 이제 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래 불러줄게. 잘가 작은 새야. 깊이 잠든 작은 새야. 멋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빨간 거 해야지 빨간 거. 잠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책에 의하면은 잠들 때에 내가 죽게 된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지하면은 우리가 뭐 돌아가셨다, 뭐 잠들었다, 잠을 예갔다 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에는 그렇게 은유나 동화 이야기를 빌리지 마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이걸 우리가 무지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왔잖아요. 이게 회피했던 애들로 말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새벽이 용을 잡는다. 이런 책은 애들한테 선별적으로 여러분 동화책을 보려도 무식하면 바보책이나 보시죠. 그렇죠? 책은 앞에 좋은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샛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기가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손가락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다르죠? 잘 보세요. 괜찮아, 죽었다. 괜찮아. 근데 애가 이제 집 나름대로 보면은 아까 무적가에 했으니까 지도 이렇게 하는데 지 그냥 다 가져가지고 지가 아무도 안 시키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애도가 뭔지 죽이 뭔지를 느끼는데 문제는 하나 그런 은유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 함께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책도 뭐 죽음 어떻게 말할까, 뭐 애완동물, 뭐 엄마 아빠, 형제자매, 예보충 이런 얘기들을 공동묘지 이런 얘기들도 이런 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팁 전략을 확인하는데 죽음을 가지는데 한쪽에는 애들한테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A편에는 실현책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해서 죽음의 현재성을 느끼게 해줬던 정치를 했고 여기는 B 통일자는 그냥 막 놀겠어요. 그 뒤에 아들한테 이 아들한테 죽음의 현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뭘 신데렐라
신데렐라 공주입니다. 신데렐라 얘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죽이라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만약에 신데렐라의 엄마가 죽었을 때 신데렐라는 어떤 감정일까? 이제 죽음의 현상을 말하고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다. 제3자를 했죠. 다음 두 번째 죽음의 상황, 홍직같이 마찬가지죠.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을 때 신데렐라는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질문해 본 단계. 세 번째, 드디어 신데렐라의 입장에서 나를 대표가 만약에 언젠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느낄까? 감정이입을 해봐. 내 마음이 어떨까? 애들이 그럼 막 슬픔이 있겠죠. 이런 것들 처음부터 막 같이 나가지고 막 엄마 아빠 죽어 그러면 안 돼요. 몰래가지고 무식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고 이랬을 때 팁포텟이 뭐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냐면 이 전략이 뭐냐면 그걸 넣는데 제가 만약에 보살님한테 사탕 하나 줬어요. 그러면 보살님은 내가 줬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줬잖아요. 그럼 보살 어떻게 한다? 다시 주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살님 사탕을 뺏었어요. 보살님은 어떤 행동을 반복 모방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 죄수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게임 이론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요 계속 뺏고 뺏기는 것은 갈등 상황의 모방이죠. 내가 막 경쟁하고 뺏고 뺏기는 거 맙니다. 계속 뺏는 거 모방은 갈등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거 베푸고 반복하는 거 그러면 협동 상황이죠. 이 팁포텟 전략을 써가지고 이 죽음 현저성을 노출되는 아이들이 이 갈등 상황으로 뺏고 뺏기느냐 아니면 서로 주고 주는 것을 베푸는 것 쪽으로 하느냐 실험해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세요. 실험해보니까 개인의 단기적인 개인의 이득은 당장 뺏는 거죠. 눈에 보는 거니까. 그것도 뭡니까? 또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협업으로 함께 살아갈 때는 결국은 사회적 이득을 얻는 윈윈이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전략이 뭡니까? 협동 전략이죠. 주고 다시 또 받고 주고 받고 뺏고 마지막에만 나가다 버리 뜯고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상호작용의 축소판이 바로 이와 같은 팁포텟 전략. 이게 이제 음수 전략, 보복 전략인데 실험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 ABC 있죠. 죽음에 대한 처치를 했던 죽음에 대해서 아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안 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만약에 네가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를 물었을 뿐인데 요 해보니까 요 A 그룹은 10점 만점 6점 자꾸 주는 쪽으로 해서 6점을 나왔어요. 입점합니다. 평소처럼 너네 무조건 눈앞에 사탕 먹고 싶으니까 뺏으니까 또 뻔히 알면서 뺏기면서 다시 또 버벅 나온 줄 알면서 계속 뺏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이타심이라는 마찬가지로 베푼다 이런 것들이 죽음 교육에 의미가 있는가? 아이들 상품이 바뀐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신의 사탕을 상대해 주는 행동은 친절과 협동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상대의 사탕을 빼앗아 오는 행동은 분노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부터 죽음 교육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아이들이 경쟁이나 졸업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1등 하겠다는 것보다도 친절하고 협동하고 함께 가는 동행의 혹은 사랑의 연결관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50 신청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 프로젝트 이것도 고마워야 되겠죠. 이제 이거 너무하면 이제 아마 경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 교육을 하다 끝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보십시오.